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들어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체포를 찬성하는 시위대도 있어 양측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가 격해지면서 경찰이 일부를 체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아스팔트로 나선 건 알겠는데 질서 있는 주장으로 다치는 분 없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줬으면 합니다. 뉴스9 첫 소식은 하루 종일 이목이 집중됐던 한남동에 나가 있는 신유만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오늘 집행한 건 아니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 시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수처가 관저로 출발했다, 이런 글이 SNS로 돌기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영장 집행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곳에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지지자들은 이곳에 남아있는데요. 혹시 공수처에서 심야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 모른다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시위가 꽤나 과열 양상을 보인 것 같은데 상황 알려주시죠.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엔 오후 한때 경찰 추산 최대 1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겠다, 대통령을 꼭 지키겠다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진보단체는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양측 모두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기한은 나흘 남았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윤 대통령을 언제 체포하고 어떻게 체포할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과천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공수처가 오늘 밤 영장 집행에 나설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 밤 9시가 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수처 사무실 곳곳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그리고 이후 조사 방법에 대해서 대비하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정확한 집행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체포기한이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인 만큼 내일 오전에 집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공수처는 관저 앞에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안전대책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를 감안해 오늘 청사 입구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청사 출입 요건 등 보안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이곳 3층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담당 수사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10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함께 싸울 거라며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인지 관저 앞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은 도로 밖으로 나온 시위대 일부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한남동 일대의 하루를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팔다리를 붙잡힌 채 끌려갑니다. 한 남성은 들려나가면서도 손에 꼭 쥔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다가 강제 연행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단체로 드러누워 길을 막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장 변호사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진 뒤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의 세 차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점거하여 위신고 집회 시위를 계속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은 도로를 점거한 30여 명에 대해 강제 해산 조치를 했습니다. 유튜버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신에서 생중계 유튜브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쪽으로 접근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내일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이 더욱 엄중해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점점 불어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체불명의 괴문자까지 돌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충돌을 핑계로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이 예고한 조합원 집결 시기는 내일, 참가 인원은 5천 명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대규모로 몰릴 경우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측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 SNS엔 민주노총 공지사항이라며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하고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에 진입이라고 적힌 출처불명의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보수 세력의 폭력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진짜 공식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경호처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지자들을 뚫고 영장 집행에 나서면 서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전례 없는 체포영장, 예외 조항 논란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 원칙을 우선적으로 표명한 만큼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일단 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이후 경호대책회의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상황에 마땅한 매뉴얼도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도 불법 논란이 있는 만큼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는 명분이 됐던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명시했지만 법리적 해석차가 극명한 만큼 경호처가 이를 따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호처는 앞서 일부 언론이 경호처가 영상체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돕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즉각 맞받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것은 명백하다는 것.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와 수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 기동대의 임무는 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동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권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즉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현장에 동행하지 않고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칫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길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거란 점을 의식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조항 일부를 예외로 한다는 영장 내용이 부당하다며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예나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를 향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어요. 사실은 아닌데 내일 아침쯤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내일 이른 아침 과천청사에서 출발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오는 6일까지입니다. 나흘이 남은 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육탄 방어에 나선 한남동 관저 상황을 보면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 공수처의 경우처럼 말이죠. 체포영장의 기한이나 내용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네, 사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수처 관계자가 이 유효기간을 밝혔고 오동훈 공수처장도 기한 내 집행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발부, 기한까지 미리 알리는 건 이 수사의 밀행성 측면에서도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네, 보통 체포는 급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공수처가? 네, 사실 수사력 부실 논란에 시달려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어설픈 행보라며 누적된 수사 경력이 없다 보니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피의 사실 유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 체포 기한을 공개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6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본의 아니게 준 셈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반면 헌정사상 어느 수사기관도 하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 수사를 하다 보니 그랬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가정이긴 합니다만 공수처가 이런저런 논란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쳐요. 그런데 조사가 제대로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영장 청구를 한 것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설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수처로선 체포 후 48시간인 구속영장 청구 기한까지 또다시 시간과의 싸움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 제대로 구속도 못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두고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장 발부 판사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며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선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어찌 된 건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이 편법과 꼼수로 발부된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을 예외로 둔 건 권한 밖의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사망을 고합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폐지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와 상의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며 관저 앞 지지층에게 전달된 윤석열 대통령 편지에 대해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이 공식 입장을 낼 건 아니라면서도 극단적 충돌은 자제해야 한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 진영으로 갈려서 물리적 충돌까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최대한 자제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입장문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과 안철수, 김상욱 의원 등은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한 반면 친윤계인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관저 앞 집회 현장을 찾아 함께 뭉쳐 싸우자며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당내 기류도 엇갈렸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체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 공범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는데 뭐든 내란을 앞세워 여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단체 구호를 외칩니다. 내란 수배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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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인 만큼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소속 의원들에겐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지지층 결집을 독려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2차 내란으로 규정했고 경호처를 향해선 집행을 방해하면 내란 공범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피감기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업무를 봐야 될 텐데요. 잘못된 판단으로 부하 직원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박상웅 의원과 유튜버 등 12명에 대해선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까지 줄고발해서 고발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후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대통령실과 여당 기류가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잔류하기로 마음을 돌렸고 여당 지도부도 최 대행에 대한 비판 대신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표 수리를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과 공방을 벌인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까지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어제 오전 최 대행이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3차례에 걸쳐 만류하고 반려한 과정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거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수석 비서관들의 설득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실장이 물러날 경우 수석급 이상 전원이 동반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대통령실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면 국정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최 대행이 사표 수리를 번복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연이틀 비판하던 국민의힘도 오늘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최 대행 비판에 계속 매달릴 경우 전국 안정이나 당 쇄신에 실익이 없을 거란 판단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늘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 정족수인 6인을 넘어 8인 체제가 됐습니다. 4월 중순이면 2명의 재판관이 또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줄지어 대강당으로 들어섭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했습니다.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따라가겠습니다.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됐던 헌재가 77일 만에 8인 체제를 갖췄습니다. 심리 결정 정족수 논란도 해소됐습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임 재판관 2명은 취임 직후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증인과 증거 목록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헌재는 정족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오는 4월 18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에 우려스러운 부분을 짚어드렸지만 출석 요구는 거부하고 지지자들에겐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보낸 윤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도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입니다만 윤 대통령 편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선 상당히 추운 날씨 속에 지지자들이 야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이 상할 수 있으니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죠. 오히려 반드시 승리할 거다, 더 힘을 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자, 이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시민들과 충돌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펴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도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자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과는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 자세가 상당히 다르긴 한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내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보면 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자제란 말이 대통령의 편지도 포함된 거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분열을 초래한다는 비판,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핵심 지지층, 이 모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 지도부로선 윤 대통령 편지를 대놓고 옹호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고민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으로 봐야 할 겁니다. 대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도 신속히 진행하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는데 이 사법 리스크 부각으로 이 대표 역시 다음 선택지는 아니란 메시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 이런 취지겠죠. 네. 자,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둘러싼 여권 내의 불신이랄까, 이 불편한 속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네,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본인 임기를 늘리고 싶었던 거라거나 정치 잔뼈가 굵은 정 실장의 사표만 수리하고 국정을 주도하려던 거 아니냐, 이렇게 노골적인 불만을 물 밑에선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이 최대행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최대행을 흔든다 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만큼 일단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태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대행과 경제 투톱 역할을 하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대행을 도와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는 작심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치 논리가 국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면 경제 관료가 사실상 실권을 쥐고 있는 현 체제에선 경제 논리가 주요 판단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란 게 경제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는 것도 문제고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데 이 현실 정치라는 게 최 대행에게는 상당히 녹록지 않은 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닷새째, 경찰이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끝난 만큼 이제는 참사와 연관된 자료를 전방위로 확보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는 겁니다.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먼저 김태준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운영사무실에서 경찰 수사관 3명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주로 뭐 어떤 거 지금 압수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공항 관제탑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직전 관제탑과 교신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객기 정비와 운항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들을 다 포함해서 항공기 정비, 시설 관련된 기록들, 서류들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로컬라이저 둔덕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발부받은 영장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식 입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김입의 대표 등 2명을 출국 금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서 유가족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4건을 입건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경찰은 특히 참사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내용도 확인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봅니다.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무안공항 관제탑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관제사 2명이 사고기의 관제를 담당했는데 관제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1차 착륙 시도 중 조류 충돌을 알리며 메이데이를 외친 뒤 폭행, 일종의 선회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돌아 원래 활주로로 시도한 게 아니라 급하게 반대편 활주로로 동체 착륙했습니다.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인 상황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또 안내를 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경찰은 관제사가 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폭행이 왜 이루어졌는지도 규명할 부분입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은 활주로 1.6km 내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했을 땐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에어버스건 보잉이건 다 어드 스트라이크 했다 그러면은 폭행하기보다는 바로 컨티뉴 어프로치 앤 랜딩 이렇게 권고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시점과 그때 고도, 속도 뭐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전적으로 기장이 판단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국토부는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모두 음성 파일로 전환했고 녹취록을 작성 중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참사 피해를 키운 걸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은 개항 당시부터 설치됐습니다. 이후 보강공사에서 추가로 콘크리트 상판이 올려졌습니다. 더 단단한 구조물이 된 건데 설치 과정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항공기에 신호를 보내 안정적 착륙을 도와주는 로컬라이저. 무안공항엔 로컬라이저가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됐고 이 구조가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보강공사를 설계한 업체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 개항 때부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둔덕 자체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업무도 아니고 공항이 개항한 지 할 때부터 생겼던 거를 우리는 누가 했는지 모르고. 보강공사 전부터 콘크리트 지지대는 있었고 보강공사 땐 콘크리트 상판만 새로 설치했다는 설명입니다. 상판은 두께가 30cm에 달하고 모두 125톤의 시멘트가 투입됐습니다. 지지대만 다시 해가지고 놓은 거니까 이걸 뜯어내고 그대로 다시 그 자리에서 놓은 거니까. 콘크리트 지지대는 그럼 있었어요? 원래. 이 업체는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 둔덕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여수공항 설계도 맡았습니다. 무안공항 2007년 개항 당시 설계업체는 둔덕의 위치가 안전구역 밖이어서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를 승인한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한 만큼 콘크리트 둔덕 설치 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오늘 참사 희생자들의 첫 발인도 치러졌습니다. 현재까지 40명이 넘는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인도됐고 유류품도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나머지 희생자의 시신도 하루빨리 수습되길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호미와 곡괭이로 흙과 잡초를 일일이 파헤칩니다.
인근에서는 공수부대원들도 수색을 합니다. 사고 인근 부지에 훼손된 시신 일부나 유류품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여권이나 지갑, 가방 등 유류품 일부는 처음 유족에 전달됐습니다. 유류품 소유자가 확인된 게 있고요.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된 유류품에 대해서 그게 한 200여 점이 있습니다. 파손된 휴대전화도 다수 발견됐는데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족들 입회 아래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유족에게 인도된 건 오후 8시 기준 41명에 불과합니다. 발견된 시신 조각이 어느 부분인지 또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DNA 검사를 하다 보니 유가족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유족들은 확보 상황이라도 알려달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완벽하지 않으니까 작업이 언제쯤 일부라도 끝내지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유족들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고인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리지 못하는 일도 겪고 있는데 중대본은 과기정통부와 백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역, 무안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를 직접 목격한 주민들은 당시의 장면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한순간에 떠나보낸 상실감까지 겪으면서 집단 트라우마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공항 인근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영 씨. 지난 일요일 오전 이상한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여객기가 평소 방향과는 다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 이 씨는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찍었습니다. 참사를 목격한 이 씨는 눈만 감으면 당시의 끔찍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정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출근 중에 또 갑자기 또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폭발음을 듣고 뛰쳐나온 인근의 또 다른 식당 종사자들도 비슷합니다. 생각을 안 할라 해도 생각이 나죠. 생각나고 그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된다. 참사 현장에서 이곳 낙지 직판장은 300여 미터 거리여서 육안으로 사고 잔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비행기를 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잠이 안 오네. 또 우리 또 애들 전문가들은 참상이 자꾸 떠오르거나 당시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며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무안공항에는 심리치료센터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유가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디저트를 준비해 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기부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주걱으로 끓는 추어탕을 휘젓고 재워둔 돼지갈비도 정성스레 옮깁니다. 완도 지역 주민 70여 명은 생업을 제쳐두고 무안공항을 찾아 추어탕 1,000인분, 돼지갈비 1,200인분을 만들어 현장에서 나눴습니다. 새벽에 5시에 배 타고 차 타고 올라왔고요. 돼지갈비는 1,200인분 했고요. 추어탕은 1,000인분을 했습니다. 정오가 넘은 시각 무안국제공항 주차장에는 대략 7개의 무료급식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진과 공무원까지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연 씨는 1,000개가 넘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새벽부터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주위에 도움을 구했는데 포항 시민 12명이 돕겠다며 가게로 찾아온 덕분에 이틀 만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1,100개가 넘는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서. 무안공항 자원봉사는 매일 1,000여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직접 찾지 못하는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봉사자를 돕는 무안군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있는 건데 신청자가 많아 한때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1%대로 추락한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탄핵 정국에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올해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를 뒀던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시사했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1.8%. 지난해 7월 내놓은 전망치 2.2%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이 1%대 아래를 기록한 건 IMF와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역대 5번뿐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트럼프 2기 리스크를 비켜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8.2%에서 1.5%로 급락할 전망인데 특히 주력품인 메모리 반도체 매출 증가율은 81%에서 13%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지난해보다 5조 원 이상 더 집행하고 필요시엔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추경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물가 안정에서 내수 진작으로 정책의 전환이 곧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탄핵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걸로 판단한 만큼 사태가 장기화하면 성장률 추가 하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렇다 보니 얼어붙은 내수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정부는 소비 심리에 불을 붙일 18조 원 규모의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낮추고 신용카드 공제는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새 차를 찾는 손님도 많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었었거든요. 좀 더 판매가 좀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4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사면 7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전기차는 업체가 할인을 해주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의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원율은 최대 10% 늘립니다. 올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소득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고 작년보다 5% 이상 추가로 소비한 금액 중 20%는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례 없는 민생 신속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해 집행 시점을 당겨 사업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세 한시간면 등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K푸드 업체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현지 공장을 늘리고 있는데 축구장 80개 규모 부지에 공장을 지을 정도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 타임스스퀘어에 자리 잡은 한국빵 매장.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빵은 미국 마트에서도 인기입니다. K dessert cream bun. This is my first time seeing it in the US. 미국 현지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SPC 그룹이 텍사스에 약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을 투자해 제빵 공장을 짓습니다. 현재 200여 개인 북미 매장을 2030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CJ 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 다코타주를 새 둥지로 잡았습니다. 2027년을 목표로 축구장 80개 넓이 면적의 공장을 짓습니다.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K푸드 로드도 구상 중입니다. 중국, 일본 만두와 차별화된 K만두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매운맛으로 미국인을 사로잡은 삼양식품은 중국의 해외 첫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고 롯데 웰푸드는 인도에 신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내 인구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식품 회사들 입장에서는 K푸드 인기가 점점 있는 이 상황에서 소비국 자체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한 K푸드. 현지화를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선 첨단 기술의 수준과 미래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엔 AI 기술의 큰 그림을 알 수 있었다면 올해 행사에선 AI가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기업의 선전이 대단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브로콜리를 냉장고에 넣자 식재료 목록에 알아서 추가됩니다. 기념일에 맞는 음식은 물론 음악도 선곡해줍니다. 오늘에 맞는 배경음악 틀어줘. 오늘은 결혼 기념일 플레이리스트로 음악 틀어드릴게요. 더 개인화하고 맞춤화된 AI 홈의 일상입니다. 몰입을 주제로 한 올해 CES에서는 AI 기술이 각 산업에 적용된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가전을 넘어 모빌리티, 헬스케어, 뷰티까지 보폭을 넓힙니다. AI의 발전을 가속화할 양자 컴퓨팅 부문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You're into beauty tech or food tech. There is something for everyone and they are all going to be amazing. 기술 리더들의 무대인 기조연설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8년 만에 나섭니다. HBM 개발에 협력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할 예정인데 두 사람의 만남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5년 만에 참가하는 도요타가 공개할 미래형 도시 우분시티도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상상의 AI의 확산, 챗GPT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이 이제 주가 됐다면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AI가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의 이제 진화가 나오고요.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혁신을 선보입니다. 1차 발표된 혁신상에서는 360여 개 중 절반 가까이를 한국 기업이 휩쓸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다음 주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지연됐던 인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5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정부 시무식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조기 안정을 위한 공직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멈춰있던 정부 고위직 인사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최근 기재부 차관을 포함한 승진 인사나 주요 외교대사 같은 필수 공직 인사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후보군 검토에 나섰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최 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여권으로선 인사 대상에 따라 또다시 뒷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당시 예정된 경찰 인사 등 부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 대행까지 탄핵되면 정부가 작동하겠느냐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 대행에 반발했던 일부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이 의원 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할 야당 의원들이 국회 표결에 대비하라는 당의 출장 금지 조치에 따라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정쟁을 벌이더라도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에는 초당적으로 나서는 게 관례였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양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제가 아니라 금지다라고 하는 원칙에 이제 의원들한테 좀 요청을 했고 의원들도 다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추가 탄핵안이나 특검법 재표결 같은 상황에 대비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데 가족 일정으로 미국에 가느라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김문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습니다. 예외 없는 금지령으로 의원 외교도 멈춰설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회 외통위가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대여섯 명 규모의 초당적 파견단 구성을 준비해왔는데 연이은 탄핵 정국에 논의가 중단된 겁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당분간 외교 일정도 중단하라는 당 방침이 있어 민주당은 일단 불참하는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의원 외교란 중요한 목적이 있는 만큼 여당만이라도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상황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급속하게 이제 커가 된다든가 이러지 않을 거나 메시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과 의회 점거 사태가 겹쳤던 4년 전 바이든 취임식을 제외하면 여야 의원단이 빠짐없이 참석해온 관례가 줄탄핵 정국에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심 선고한 지 2달을 훌쩍 넘겨 이달 말 열립니다.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2심을 끝내라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각종 재판 지연 전술에 사법부가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는 물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선고 2달여 만인 오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2심 재판 3개월 내 종결이란 기한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소송 서류를 집에서 수령하지 않았고 법원은 지난달 18일 집행관을 국회로 보내 전달해야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엔 국선 변호인까지 지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소송 서류를 받은 지 20일 내인 오는 7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 진행을 위해 별도의 준비기일을 잡지 않고 공판기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새해 첫날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트럭 돌진 사고가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새해 맞이 행사로 인파가 몰린 탓에 피해가 컸는데 미 당국은 테러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신년 맞이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는 거리. 모여있던 경찰관들이 급히 뛰어갑니다. 도착한 곳엔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새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트럭 한 대가 새해를 축하하던 인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멈춘 뒤 밖으로 나와 총기를 난사했고 15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Throwing people like a movie scene, like real life, throwing people into the air, they falling under the car. 용의자는 퇴역 군인 출신 미국인으로 경찰과 총격 끝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The subject has been identified as 42-year-old Samsud Dim Jabbar, a U.S.-born citizen from Texas.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차량에선 이슬람 국가 IS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He posted videos on social media indicating that he was inspired by ISIS, expressing a desire to kill. 같은 날 아침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호텔 앞에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습니다. 운전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당시 차량 트렁크에선 불꽃놀이용 폭약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사건과의 연관성을 열어두고 테러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해외 곳곳에서 새해 맞이 불꽃놀이와 폭죽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독일에서 폭죽이 터지면서 최소 5명이 숨졌고 미국 하와이에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폭죽이 잇따라 하늘로 솟구칩니다. 길거리에서도 마구잡이로 터집니다. 독일 전역에서 신년맞이 폭죽놀이가 열려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폭죽을 맞아 10살 아이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당국에 접수된 사고만 2,000건에 육박합니다. 현지 당국은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위험한 폭죽을 금지하고 폭죽 발사 장소 등도 규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Und wir haben auch einen schwer verletzten Polizeibeamten, der mutmaßlich von einem illegalen Feuerwerkskörper getroffen wurde. Er ist schwer verletzt worden. 한쪽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리엔 집기들이 나뒹굽니다. 미국 하와이의 주택가에서 폭발 사고로 최소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A lot of people was just yelling and screaming and it was in pain. 경찰은 불꽃놀이용 폭죽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It was a bomb. Make no mistake. It was a bomb that exploded. It was a firework bomb. 현지 당국은 폭죽 사고를 뿌리 뽑겠다며 다량의 불법 폭죽 소유 시 5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올해 영화계는 대표 거장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의 신작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요계에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전역하고 블랙핑크도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미리 보는 올해 문화계 소식 박소영 기자입니다. 얼음행성을 개척하러 간 복제인간의 이야기. This is your job. 상반기 할리우드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입니다. 기생충 이후 6년 만의 신작으로 로버트 패틴슨과 마크 러팔로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습니다. 또 다른 거장 박찬욱 감독은 하반기 이병헌과 손예진을 앞세운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이 영화를 필생의 프로젝트로 꼽을 정도여서 영화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세계적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연출하고 엠마 스톤이 주연을 맡은 CJ와 할리우드의 합작 영화 부고니아 역시 또 다른 기대작입니다. 가요계에선 6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전역이 화제입니다. 다만 복귀 직후 바로 음악 작업에 돌입할지는 알 수 없어서 완전체 컴백은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팬 여러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빌드업 중이고요. 지난해 개별 활동에 집중했던 블랙핑크도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이야기인 시즌3는 올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갖은 고기가 화폭을 채웠습니다. 탐욕스러운 고기의 숲속,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가 빵을 나눠줍니다. 그 영혼의 음식이 적나라한 날고기와 영육의 대비를 이룹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여럿이 같이 먹는 것,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어머니가 갓 지어 따순 밥만큼 편안한 냄새가 있을까요? 밥 냄새는 구수하다. 뜸드는 밥솥 곁에서 평생을 사신 어머니, 나의 예수여. 늦은 퇴근길 시인이 버스를 기다리며 집밥 냄새에 설렙니다. 아내는 더운 밥 냄새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리. 살아있으며 가슴 뛰는 기쁨이여. 4년 전 나온 시입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 이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려는 안간힘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고 불타는 마을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정초 무안공항 활주로에 떡국이 올랐습니다. 처참한 잔해 앞에 차례상을 차려 찬술 한 잔 바칩니다. 마르지 않는 울음이 터집니다. 김밥, 호떡, 우유, 술, 그리고 아이들 과자. 울타리 아래도 음식과 꽃, 편지가 빼곡합니다. 무안군 여성 농업인들은 참사가 터진 그날 떡국 3,000명분을 챙겨 달려왔습니다. 요리 명장 안유성 씨는 김밥을 말아왔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전복죽 1,000명분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구에서 곰탕 3,000그릇을 싣고 온 분도 있습니다. 참사 소식을 듣고 솥에 물부터 끓였답니다.
주차장엔 전국에서 온 밥차, 간식차들이 들어찼습니다. 익명의 음식 배달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꽁꽁 언 가슴들을 따순 밥으로 녹여줍니다. 봉사자들은 어제 하루만 1,500명이 몰렸습니다. 분향소엔 줄이 1km나 늘어섰습니다. 겨울밤 간이역 대합실처럼 묵묵히 슬픔을 보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돕고 나누고 부축하는 이름 없는 행렬이 거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한 가슴까지 어루만져줍니다. 1월 2일 앵커 칼럼 오늘 따순밥 언가슴을 녹이다였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내일은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요.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해안 지역과 경기도 성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을 타고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전북 서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 전주 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